우리는 누구나 저마다의 파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도 자신만의 파랑을 그렸죠. 오늘은 또 다른 파랑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준 화가를 소개합니다. (1895년) 18살의 소녀는 프랑스 르아보르 항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돈을 벌고, 해가 지면 야간 학교의 미술 수업을 듣기 위해서죠. 듀피는 가난했지만 음악과 친한 가족 덕분에 어릴 적부터 자연스레 예술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14살의 나이부터 르아보르 항구의 커피 수입 상사인 루시엔 하우저에서 일하던 라울 듀피는 다양한 항구의 모습, 바다의 모습을 보며 성장합니다. 시간이 나면 주변 풍경을 그리던 듀피에게 바다는 영감을 제공하는 보물창고였습니다. 항구는 그의 예술 세계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됩니다. 훗날 듀피는 자신이 르아보르 항구의 커피 수입 상사에서 일하던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배들의 갑판 위에 늘 살았다. 이는 화가에게는 이상적인 교육이다. 화물창에서 새어나오는 온갖 향기를 들이마셨고, 냄새로 그 배가 텍사스에서 왔는지, 인도에서 왔는지, 혹은 아조레스에서 왔는지 알아챘다. 이는 나의 상상력을 자극하였다. 1900년 그의 잠재성을 인정받은 듀피는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됩니다.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활동하게 된 그는 평생의 예술적 동반자 오톤 프리에즈, 입체파의 거장이 되는 조르주 브라크와 교류하게 됩니다. 또한 당시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유명 화가 레옹 보나의 작업실에서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에 흥미를 갖게 됩니다. 듀피의 초기 작품들은 클로드 모네와 카밀 피사로와 같은 인상파 풍경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듀피는 1901년에 자신의 첫 전시회를 열었고, 2년 후에는 파리의 앙데팡당 살롱전에서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당시 유명 화가 모리스 드니가 그의 작품 하나를 샀는데, 이에 듀피는 큰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듀피는 외젠 부댕과 클로드 모네의 작품들로 유명해진 생트 아드레스의 해변으로 가서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이어갑니다. 1905년 듀피는 여행을 다녀오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전람회에서 우연히 마주친 마티스의 작품 호사, 정적, 쾌락. 이 그림에는 마티스의 야수주의적 시도를 볼 수 있는데요. 야수주의는 눈으로 보이는 색이 아닌 인간적인 감정의 색채를 표현하고자 하는데, 들판을 초록색,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사실주의 화가들과는 달리 야수파 화가들은 감정에 따라 들판을 붉은색, 보라색으로도 표현하였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큰 영감을 얻은 듀피는 진한 색채와 굵고 검은 윤곽선을 특징으로 하는 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906년 야수파 전시에 참여하면서 선보인 트루빌의 포스터 깃발이 내걸린 거리는 듀피의 대담한 색채와 즉흥적인 표현, 인물 묘사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908년 듀피는 가장 친한 친구였던 조르주 브라크와 남프랑스를 여행합니다. 폴 세잔이 그렸던 프로방스 풍경들을 두 눈으로 직접 담게 된 듀피는 자신의 방식으로 프로방스를 그리며 입체주의를 탐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듀피는 세잔의 작품을 탐색하며 새로운 구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고, 폴 세잔이 자주 쓰던 기법인 파사주 기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듬해 그린 르아보르 항구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듀피가 나고 자란 프랑스의 작은 항구 도시 르아보르, 바다에 줄지어 정박한 배들과 기중기가 보입니다. 분주한 항구의 풍경을 가볍고 부드러운 붓질로 묘사했습니다. 인상파 화가 모네의 화풍이 느껴지네요. 그러나 옅은 색을 겹겹이 칠해 빛을 표현하는 인상주의와는 다른, 그림 곳곳에 칠해진 강렬한 원색이 그의 야수주의적 방향성을 말해줍니다. 인상파에서는 빛에 대한 탐구를, 야수파에서는 대담한 색채를, 입체파에서는 형태의 본질을 탐구한 듀피는 자신이 생각하는 장점만을 흡수해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였습니다. 라울 듀피는 1920년대부터 인상파, 야수파, 입체파에서 느낀 것을 토대로 본인만의 스타일을 가진 회화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듀피를 대표하는 스타일은 빠르고 리드미컬한 드로잉, 그리고 선과 색의 분리입니다. 듀피는 스케치를 하고 그 안에 채색을 꼼꼼히 하는 방식보다는 색과 형태가 자유롭게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듀피의 작품은 경쾌합니다. 듀피의 그림들은 유하지만 수채화처럼 여러 번 겹쳐 그리며 투명성도 보여주고, 서예의 캘리그라피처럼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듯한 드로잉도 보여줍니다. 1925년작 영국 함대의 르아보르 방문은 그의 스타일을 잘 나타내는 작품입니다. 산뜻한 파랑으로 가득 채워진 캔버스에 알록달록 배들이 보입니다. 사실 이 그림의 주제는 르아보르 앞바다에서 벌어진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해전입니다.
모티브가 된 사건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지만 뒤피의 그림은 요트 경기라도 하듯 평화롭고 활기차 보이죠. 작품의 배경이 된 르아브르 바다는 원래 그림처럼 시원시원한 파랑색이 아닌 탁한 회색빛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대로 그렸죠. 나의 눈은 태어날 때부터 추한 것을 지우도록 되어 있다. 뒤피는 그의 그림에 부정적이고 우울한 것들은 담지 않았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와 하늘, 리듬감이 느껴지는 붓터치와 작품 특유의 쾌활한 분위기, 따뜻하고 풍요로운 남프랑스의 휴양도시 니스, 여유로운 영국인의 산책로를 그렸죠. 뒤피의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가볍고 경쾌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특유의 개방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인데요. 사물이 어지러울 정도로 가득 차 있지만 묘하게 자유로운 공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 바깥과 안쪽, 마치 경계를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는 듯 비슷한 색으로 덧칠하였습니다. 자유분방한 선과 명쾌한 색채가 더해지면서 그림에서 운율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바닷가, 경마장, 음악회, 뒤피는 환희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들을 즐겨 그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다에 대한 애착을 드러낸 작품들이 많아서 바캉스의 화가라는 별명이 붙었죠. 그림의 주제뿐만 아니라 뒤피만의 개성 넘치는 팔레트, 망설임 없이 휘갈긴 듯한 붓터치의 하모니 속에서 유쾌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1909년) 뒤피는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를 만납니다. 기욤 아폴리네르는 오르페우스 행렬이라는 동물 시집에 사파를 그려줄 사람을 찾던 중이었고 뒤피에게 시집에 들어갈 사파를 의뢰했습니다. 이때 뒤피는 그동안 그려왔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것은 시집에 들어갈 동물들을 목판화로 찍어내는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이때 목판화를 작업했던 뒤피의 경험은 훗날 그의 직물 디자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작품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뒤피가 디자이너로 활동하게 된 배경에는 유명 패션 디자이너 폴 푸아레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외적인 미를 추구하는 문화가 강해 여성들은 코르셋을 거의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했는데요. 잘록한 허리를 위해 코르셋으로 복부를 너무 강하게 조인 탓에 뼈나 장기의 이상 증세를 보이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문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폴 푸아레는 디렉투아르라는 허리를 조이지 않고 직선으로 느슨하게 떨어지는 파격적인 디자인의 옷을 선보여 많은 여성들을 코르셋으로부터 해방시킨 패션계의 전설적인 디자이너입니다. 뒤피의 목판화를 보고 감명을 받은 폴 푸아레는 뒤피에게 목판화를 직물로 표현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좋아한 뒤피는 폴 푸아레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목판화를 직물 디자인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는 후에 뒤피가 프랑스 문학계까지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1911년 뒤피는 폴 푸아레에게 콜라보 작업을 제안받게 됩니다. 그리고 뒤피와 푸아레는 콜라보를 통해 많은 디자인들을 선보입니다. 푸아레의 직선적인 실루엣의 의상과 뒤피가 그린 이국적인 식물, 열대꽃, 새, 동물 모티브의 다양한 패턴들은 절묘하게 어우러져 많은 관심과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때 뒤피가 작업한 패턴들은 2014년에 열린 마르지엘라 패션쇼에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뒤피는 인상파와 야수파뿐 아니라 판화, 입체파, 섬유공예까지 다양한 분야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패션 분야까지 진출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은 뒤피의 부인인 에밀리엔느 뒤피의 초상화입니다. 작품 속 부인이 입고 있는 옷과 식탁보는 실제로 뒤피가 디자인한 것들이죠. 표면을 장식하는 투톤의 모던한 패턴, 지금 입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세련됐습니다. 또한 이 시기 뒤피는 많은 크로키들을 남겼는데요. 1920년부터 30년대에 유행했던 패션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37년) 다방면에서 두각을 드러내던 뒤피에게 한 의뢰가 들어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 건물을 장식할 벽화를 그려주시오. 라울 뒤피의 역작 전기의 요정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와트, 에디슨 등 인류와 전기 기술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인물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고 송전탑, 전등, 공장처럼 인류가 전기를 통해 이뤄낸 문명이 담겨 있습니다. 세로 10m, 가로 60m, 역사상 가장 큰 그림 중 하나인 전기의 요정. 화려한 색상과 리드미컬한 라인이 조화로운 교향곡을 뿜어내고 인류 역사를 압축해놓은 장대한 서사시에 관객을 압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고대부터 시작하여 현재의 산업화까지 기술의 변천사를 보여주고 있는 이 작품은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작품 중심에는 올림포스 신,
제우스가 번개를 통해 부에 분배를 하고 발전소 위에는 헤르메스와 이리스가 세계의 수도를 밝히며 현대인들의 산업화 그리고 여가 활동을 관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 덕분에 현대가 얼마나 큰 발전을 이루었고 현대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기쁨을 다채롭게 표현한 화가 라울 듀피, 바캉스, 축제, 그리고 환호 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한 그의 작품들은 여전히 보는 이들에게 따뜻하고 벅차오르는 파랑을 느끼게 합니다. 라울 듀피의 작품들은 9월까지 국내 전시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라울 듀피의 전시는 같은 시기 두 곳에서 열리게 되었는데요. 예술의 전당에서는 색채의 선율이라는 이름으로 듀피의 전시가 열리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듀피의 회화뿐 아니라 목판화, 패턴화, 패션 의상 등 다방면의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 더현대서울에서는 듀피의 그림에 집중할 수 있는 회화들을 위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삶의 아름답고 빛나는 부분들을 모아놓은 듀피의 조각들, 그 경쾌한 세계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